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본투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는 물론 지도부까지 총출동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송영길, 오세훈 후보를 차례로 연결해 유세 현장 분위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다음 달 2일 브라질과 평가전을 앞두고 지난주 귀국했죠. 오늘 국가대표 주장으로 첫 훈련에 나서는데 기자회견 현장 연결해서 소감과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부터 YTN은 서울광장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관련 소식을 집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승부처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선거 막바지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광장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 막바지 선거운동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죠. 국민의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서울 강남역에서 출근길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김은혜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삼각 협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내걸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두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 경기가 함께하면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후보가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서울과 함께 갑니다. 제 친구, 제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합지로 분류되는 대전과 세종, 충청, 경기 등지에서 각자 지원 유세를 펼치면서 힘 있는 여당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 살펴보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지난 24일 이른바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이후에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주말에 지방선거 승리와 당 혁신에 매진하자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이 된 거죠? 네, 더 젊은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등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특히 갈등의 당사자인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과 지도부는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할 테니 나라의 균형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대단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역할을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읽어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회견을 마친 뒤엔 지도부 3명이 두 손을 포개고 또 주먹 인사를 하면서 단합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는데 이런 노력이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또 서부 수도권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제주관광 타격론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논쟁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지해주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허언증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앞서 SNS에서 국민의힘 반박을 놓고 악마의 생떼라고까지 언급했는데요. 기자들 질문에는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도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질타해왔는데 결국 선거 전엔 처리가 됐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증액을 주장해왔는데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모으려고 할 텐데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특별 스튜디오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바쁘고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막판 선거운동이 한창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또 각오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송영길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로에 나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학로 요즘에 분위기가 좀 오늘은 고려대학교부터 네. 우리 뭐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생들이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던가요? 대학생들의 현안 문제는 예. 주거 문제, 또 등록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19세부터 29세까지 60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문제와 취업 창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무이자 원금 대출을 해주고 10년 분할 상환하는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천만 원 대출 10년 분할 상환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요. 민주당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실제 민심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송 후보님이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다녀보면 예. 많은 분들이 찍고 왔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격려를 해주는데 그게 과거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대선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왜 여론조사에 안 잡히느냐.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이런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너무 조심하고 눈치를 보는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공약을 비교해봐도 사실 오세훈 후보는 이미 3번이나 시장을 했는데 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과도 없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이제 4가지를 들고 계시는데 500명 안심소득 대상자를 뽑아서 3년 실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미래가 아니라 준비 중인 미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공약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인데 왜 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것은 정책 공약이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네. 가지고 뭐 난리 난 것처럼 제주도 관광이 파괴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왜곡이고 헐리우드 액션, 억가 정치다, 억지로 까는 정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내일이라도 저와 TV 토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 이것을 고민하게 됐냐면 이제 GTX D 노선이 강동 송파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연결되고 제가 공약했던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지하통로 지하화를 시켜서 인천국제공항과 바로 연결되게 되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가 10분 차이밖에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인천공항을 이용하더라도 커다란 불편이 없고 오히려 외국 관광객들은 바로 국제선에서 환승해서 국내선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김포공항 부지 260만 평과 주변을 개발해서 제2의 강남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 강서구 양천구 사람들이 타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데 부천, 인천, 계양까지 이 부분을 개발해서 제2의 강남으로 개발해서 도심의 기능을 강남과 함께 양축으로 주는 것이 서울 발전의 중요한 균형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공론화 그런데 이제 과정은 이것은 더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제주도 네.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있는데 마치 이게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것은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론화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유럽에서는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비행기를 못 타게 합니다. 이 CO2가 철도에 비해서 20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KTX를 제주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공론화 해보자. 여기에 찬반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KTX로 연결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주도를 오갈 수가 있고 또 제주도의 어민들의 그런 그 수산물이나 그 감귤 같은 농산품들이 안정적으로 이게 육지로 공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싼 가격으로. 제주 농어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우리 오영은 후보가 약간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것은 오영은 후보님이나 도지사가 되시면 다 같이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약으로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코인으로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구룡마을 15만 평을 SH공사가 예. 이걸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약 27조의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중에 10조 정도를 1,000만 시민에게 100만 원씩 돌려주면 10조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개발 기간이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것을 현금으로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산 유동화. 그래서 이 서울형 코인을 발행해서 코인 거래소를 통해 미래의 개발 이익을 코인 거래소에서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네. 20, 30대 청년들에게는 테라 루나 코인과는 차원이 다른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건전한 디지털 화폐 시장을 만들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지하화잖아요.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네. 나오는 겁니까?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이 계획이 상당히 8년 목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초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당연히 8년 목표로 계획을 추진을 해서 문제는 이제 이 재원인데 재원을 중앙정부와도 협의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투입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공약, 누구나 집 공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집 공약하면 언제쯤 우리 서울 시민들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누구나 집 공약은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네.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24만 호 임대주택 중 15만 호를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까지는 10년이 걸립니다. 대신 10년 뒤에도 지금 확정된 가액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시민의 50%가 임차로 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2배, 3배 뛰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살더라도 희망이 없거든요. 네. 저축을 할 동기부여도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저는 대출 LTV 50이라도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처럼 살다가 아무리 집값이 2배, 3배로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 가격으로 살 권리를 줌으로써 우리 서울의 청년과 집 없는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이제 1년 만에 다시 탈환하게 되는 건데요. 당선이 되시면 어떤 공약부터 가장 먼저 챙기실 생각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세금은 깎아주고 공급은 확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잘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예. 금융은 지원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대출을 안 해주고 금융 지원을 안 해주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네. 실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에 재건축 이제 시작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재건축 규제 중에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폐지해야 될 규제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목동이나 네. 상계동 이런 데 많은데 예. 재건축 안전진단이 BC가 나와도 D가 나오지 않으면 허용이 안 돼서 이게 문턱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것을 철폐하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런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안 지키고 있고 지금 목동도 해준다 그랬다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거든요. 예. 이런 걸 제가 풀어주겠다는 것이고 대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이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의 핵심 오세훈 후보와의 차이는 임차인과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재정착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께 그리고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미 오세훈 후보는 3번의 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지금도 준비 계획만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인천을 살려내고 인천을 첨단 글로벌 도시로 만든 성과를 가지고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했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유엔 본부를 유치시켜서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지 않도록 백신 역할, 예방주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민심을 전하는 소신 있는 서울시장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뒤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 만나기 전에 지방선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 발표가 제주에서 지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 후보는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야당 후보는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 등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자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포공항은 기능을 분산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인천공항에 통합하되 김포공항은 이전을 해서 수도권 서부 개발하자며 발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오히려 지방선거 막판 제주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제주 지역 후보들은 연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해서 당선되기 위해 제주도민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산업은 완전히 고사됩니다. 제주 경제가 파탄나고 도민들의 문나들이는 엄청나게 불편해집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지역 후보들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결과적으로 여당과 정부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선거 막바지에 국민의힘이 도민을 갈라치게 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발언과 관련해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충격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주경제 파탄 프레임으로 확산시키며 규탄대회까지 하고 도민을 회복시키는 전문가들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제주 지방선거 막판 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수가 선거에서는 중요한 또 투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 경제 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중도층에게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김포공항 이전 공약 논란이 선거 막판 제주 지역 표심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부로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났지만 여야의 의원 원구성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공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가져갈지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과 의장단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을 선출해서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한 뒤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이준석 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 우크라이나 자유평화연대 특별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6월 초로 조율 중인데 자세한 일정은 나중에 공지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면서 이번 일정은 아시아 국가 최초의 정당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당일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투표 당일인 6월 1일 새벽 6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포 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고 경찰력의 100%가 총동원되는 조치입니다.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4,465개소에서 개표는 255개소에서 진행됩니다. 투표함 회성 과정에는 선관위 직원 1명과 무장경찰관 2명이 함께 투입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유튜버 A씨와 시민단체 대표 B씨 등 7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일행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연설과 대담을 방해하고 지지자인 척 행세하며 선거 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26일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난, 반대 연설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집회와 연설 등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직접 연결해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연결해서 각종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을 보니까 지금 김포공항에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기자회견 하셨죠? 예, 방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현안 가운데 김포공항 이전 문제부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 이전을 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제일 큰 문제점은 일단 서울의 북부와 저쪽 동쪽에 거주하시는 서울시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김포공항이 사라지게 되면 인천까지 가는데 지금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릴 거고요. 예. 또 송영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공항이나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불편이 될 거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약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급조된 후보들의 부실 공약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 이런 것이 아마 점점 더 커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특히 송영길 후보 또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이 공약을 발표한 예.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고 본인들 원래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아마 대규모 개발 공약을 가지고 승부를 해보겠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포공항을 옮긴 다음에 여기에 40만 가구의 집을 짓겠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네네. 방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송영길 후보 출마할 때 주택을 서울에 4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김포공항에 40만 가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후보는 공론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론화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무엇이 문제인지. 내일이라도 당장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말 국민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원래 TV 토론을 할 기회도 지금 벌써 2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TV 토론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와서 서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의 공약을
두 번에 걸쳐서 내셨습니다. 네. 한 번은 사흘 전에 서울 대개조라 그래서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중심으로 패션 산업 중심지를 만들겠다. 또 54개 단지, 임대주택 단지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5개를 앞으로 새로 지으면서 그 지하에 물류 창고를 넣겠다. 물류 허브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면서 서울 대개조공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예. 임대주택을 제가 고품질화 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네네. 오히려 거꾸로 그 지하에 물류단지를 넣게 되면 하루 종일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서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 환경이 그 소음과 공해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열악해지실 겁니다. 네. 이런 공약을 대개조공약이라고 사흘 전에 내더니 또 그 다음 날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서 이렇게 크게 뭔가 서울 서부 대개조라는 이름을 또 이번에는 붙이셨습니다. 하루 만에. 문제가 되니까 하루 만에 대개조라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서울의 유권자분들을 진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뭐가 코너에 몰리기만 하면 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자,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그런 졸속적인 행태에 응하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하신 내용,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이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라고 공약하셨죠? 어떻게 공급할 예정입니까? 예. 예. 이미 임대주택이 지어진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임대주택은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좀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처음 재건축하는 하계 5단지인데요. 이제 700가구를 허물고 1,500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짓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재건축하는 기회에 이번엔 정말 고품질화해서 그동안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브랜드 이미지,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임대주택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들어가 산다는 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오히려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앞으로 임대주택에는 그동안에는 경제적 취약계층만 들어가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기다리는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도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좀 더 평수를 넓히고 그리고 고품질화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주거 취약 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고요. 예. 그 첫 작품이 하계 5단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이미 아파트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가. 예. 그 외견 모양이 거의 타워 팰리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헬스클럽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과 어우러져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 관리비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부담도 줄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고급화되면 임대료가 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는데 소득 연계형 임대료 체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해서요. 60층 재건축 시대 열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6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재건축 아파트를 60층으로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역에 특히 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같은 면적을 활용하더라도 위쪽으로 슬림하게, 그러니까 날씬하게 올려서 위쪽으로 올림으로써 용적률을 완화시켜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생기는 경제적 이득이 있죠. 네. 그것을 공공에서 반대급부로 받아내서 그 지상 구간은 숲길로, 그러니까 나무숲을 만들고 그래서 나무숲과 빌딩숲이 공존하는 그런 도심을 만들겠고요. 아울러서 한강변이나 또 꼭 한강변이 아니라도 부도심권에 아파트가 앞으로 속속 지어지는 과정에서 높이 제한을 풀므로써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모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는 녹지 면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되시면 서울시장 4선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당선이 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공약부터 챙기고 싶으세요? 예, 4선답지 않은 4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일한 기간이 6년인데요.
그렇다면 2.5선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챙길 일은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방금 전에 임대주택 고품지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험에 들어간 그 안심소득 시스템이 서울시에서 앞으로 500가구, 내년에 800가구까지 늘려서 시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시범 사업 결과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이번 기회에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저소득층 자제들에게 누구든지 듣고 싶어하는 강남에 정말 따로 들으려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격차로 인해서 생기는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런이라고 하는 정책을 좀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 2년 반 동안 가장 크게 손해를 보신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도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늘림으로써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거, 생계, 교육, 의료 4대 부문 약자와의 동행을 제가 1호 대표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공약만큼은 제가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바로 챙기기 시작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의회, 민주당 절대다수의 의회에 많은 반대와 저항을 뚫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서울 비전 2030 장기,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요. 또 관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자칭하는 여러 단체들이 서울시의 예산을 좀 지나치게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체감 지수는 높지 않은 정책들이었는데요. 그 예산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서 절반밖에 송치를 못했습니다. 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많이 공급하는 게 목표였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 사안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더 숙성된 주택 공급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세웠던 알토란 같은 계획들이 무산되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시민들께 찾아갈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를 정말 확 바꾸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 그분들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서울시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준 손흥민 선수. 이제 벤투에 승선해서 대표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비한 6월 평가전을 위해 소집이 돼서 잠시 뒤에 첫 훈련에 나서는데요. 손흥민 선수 조금 전 대표팀 주장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별로 다를 건 없고 어디까지나 대표팀 들어오는 상황은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는 친선 경기를 4번 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항상 대표팀 들어올 때는 조금 앞으로 좀 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되게 많은 책임감과 또 많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제가 득점왕을 탄 거는 어디까지나 대표팀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대표팀한테도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지만 대표팀에서는 또 다른 해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 대표팀에 소집한 것 같습니다.
브라질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네이마르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전하게 되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공격수 대결로 이제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데 본인 생각에 특별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 선수지만 뭐 저는 뭐 아직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이슈거리가 된다기보다는 뭐 브라질에도 정말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경기장에서 항상 저희 선수들도 저희가 보여줄 걸 다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브라질에는 정말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저희 선수들도 상당히 그 경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줘서 좋은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평가전이 뭐 9월에도 있긴 하지만 4경기가 몰아서 있는 거는 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부장 손흥민 입장에서 동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대표팀 생활을 거의 뭐 10년 가까이 하면서 6월 달에 4경기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좋은 스파링 상대잖아요. 좋은 상대팀과 이렇게 경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한국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흔히 있는 기회는 아니라서 선수들도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잘 부딪혀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팀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간다면 저희가 해야 할 것들 또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월드컵이라는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득점왕 오른 후에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이번 4연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성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신감이 올라갔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항상 즐겨서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제가 막 엄청 자신감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상대, 강한 상대랑 이렇게 붙음으로써 사실 지금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팬분들도 분명히 저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골들을 넣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선수들도 분명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하지만 매번 저희가 원하는 경기 방향대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많이 배우는 또 진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지금 순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월드컵까지 좀 바라보면서 좀 완벽한 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이상 오픈 트레이닝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오픈 트레이닝 통해 팬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소감 좀 한마디. 네, 저도 사실 이제 오픈 트레이닝이라 해서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항상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팬분들 오신다고 해서 갑자기 막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한테 저희가 뭐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즐거운 훈련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팬분들도 조금이나마 저희들을 보면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득점왕 전 후로 손흥민 개인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라와의 맞대결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소감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혀 없어요. 네, 정말 전혀 없고 기분도 시즌을 잘 마치고 와서 저희가 득점왕보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를 나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기웃기로 올랐던 것 같고 살라 선수는 아직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뛰고 오는지 안 오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오게 된다면 또 서로 존중하면서 좋은 경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그 장면 보고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도 한국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래도 득점왕 이후로 좀 본인의 위상이 더 올라갔다 아니면 팬들의 관심이 더 좀 많이 쏟아진다 이거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신가요? 진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항상 제가 지금
밖에 뭐 직접적으로 뭐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또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직 달라진 거 뭐 똑같이 그냥 매일 대표팀 이렇게 또 코로나가 끝나서 기자님들이 많이 오신 걸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 말고는 특별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흥민이는 월클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좀 좋은 말 많이 해주시던가요? 옆에서 많이 되게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마지막 이제 경기를 하면서도 막 되게 흔들리는 모습, 또 흔들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옆에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서 제가 좀 헛나가지 않게 또 계속 끝까지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꼬집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동료들을 만났을 때 뭐 득점왕 축하한다는 얘기라든가 뭐 대표팀 동료들이 네. 네. 뭐 이제 의조 우영이 형 뭐 그날 뭐 금요일 날 운동했던 선수들끼리는 또 이렇게 토요일 날 훈련했던 친구 또 선배들은 또 축하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선수들이 막 짐 풀고 하느라 아직 다 만나진 못했는데 뭐 선배들 후배들 다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에서 보면 이제 갈수록 좀 좋아져요. 이제 공이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제 플레이가 대표팀에서도 좀 공격진 이제 미드필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항상 뭐 선수들도 정말 훈련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대표팀에 소집해서 들어오면 시간적으로 되게 짧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도 이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올해 또 발을 맞춰 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의사소통, 사실 훈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고 느낄 때는 또 소통으로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참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소집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좀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많은 것들을 조금 노력해봐서 좀 더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제일 개선하고 싶고 내경 중에 가장 기대되는 매치가 있는지? 전부 다 기대됩니다. 나 진짜로 너무 한국에서 또 경기한 지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이제는 또 육성까지 할 수 있어서 4경기 다 정말 다 기대되는 것 같고, 좀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죠. 일단은 저희가 항상 뭐 저희랑 할 때 이제 좀 되게 어려움을 이제 뭐 최종 예선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저희가 지금 뭐 최종 예선을 하고 하면 이제 저희랑 하면은 이제 좀 밀집 수비들을 좀 많이 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은데, 뭐 월드컵 가서 그런 일이 뭐 있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 세밀한 움직임, 좀 약속된 움직임 이런 것들로 항상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워낙 또 골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를 개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드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공개 훈련을 앞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취재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 2일 브라질전에서 후회 없는 경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칸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나라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2관왕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역대 칸 영화제에서 7개 부문을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수상의 주인공 배우 송강호 씨는 2시간여 전쯤에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영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박찬욱 감독도 곧 귀국해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곧 입국장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낼 텐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박찬욱 감독이 탄 비행기가 인천에 도착합니다. 이 모습을 담으려는 취재진과 팬들로 입국장 앞은 갈수록 붐비고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배우 박해일 씨와 함께 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오후 5시 21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열린 제75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박찬욱 감독은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으론 취하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0년 만인데요. 배우 송강호 씨 역시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영화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2편이 동시에 수상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브로커 팀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배우 송강호 씨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한 영화 브로커 팀은 오후 1시 50분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상 소감과 더불어 한국 영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잊지 못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또 한국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영화 2편이 함께 수상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엔 황금종려상과 감독상, 또 주연상 등 모두 7개 상이 있는데요. 이번 수상으로 우리나라는 이 7개 부문에서 모두 트로피를 들어올린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2004년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 2007년 밀양으로 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엔 영화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이 가운데 밀양과 박쥐, 기생충에 이어 브로커까지 모두 4편에 출연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지난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각각 받았고 이번에 3번째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겁니다.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모두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 송강호 씨를 비롯한 영화 브로커 제작진은 내일 서울 CGV 용산에서 열리는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해 첫 국내 일정을 시작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배우 박해일, 탕웨이 씨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전 제작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추경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도 주문했는데요. 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늦게 통과됐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해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적어도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반나절도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그렇게 지원을 하자 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37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은 짝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진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돼 오후부터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둘째 날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구간을 2억 미만, 2억에서 4억, 또 4억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은 40%, 40에서 60%, 60% 이상으로 세분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10일 이내에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2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은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6월 3일 신청 공고를 내서 6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밥상에도 영향을 준다는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고기 삼겹살도 석 달 사이 가격이 20% 정도 올라서 1kg에 3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까지 발견이 되면서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정육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마장동 시장입니다. 네, 최근 고깃값 오르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오늘 이곳 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돌아보다 보니 이게 고깃값이 상당히 상승한 게 체감됐는데요. 특히 삼겹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격표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거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인데요. 1kg당 31,000원으로 3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사이 거의 8,000원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도매가가 올라가면서 돼지고기 가격 전반에 영향을 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소고기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살치살이 있는데 100g당 2,000원 수준이 올라 1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게 사장님은 이거 단골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비싸니까 덜 먹게 되고 여기 이제 마장동 우시장이지만은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값이 많이 오른 원인으로 국제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이 꼽히고 있죠. 네, 아무래도 사료로 쓰이는 곡물값이 오르다 보니까 돼지값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난 2월 국제거래소에선 이 밀 한 톤당 가격이 293달러로 우리 돈 35만 원 수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침략 전쟁이 나고 지난 13일은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석 달 사이 밀 한 톤 가격은 40%가량 올라 어제는 420달러, 우리 돈 52만 원이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기간 16%가량 올랐습니다. 그러자 국내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100g당 2,300원대에서 2,900원대로 22%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흘 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더욱 폭등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돼지고기 5만 톤 수입에 대해 20%대던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용 융자이자율도 낮추는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육점 상인들은 손님들이 수입고기보단 국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장동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 현안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틀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막판 돌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이 민심에 미칠 영향에도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갑자기 왜 나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종의 이슈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포공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 폐항, 문을 닫아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기대이, 그리고 예상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계산이나 검토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뭐 반대 측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이나 시민들도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갸웃갸웃하는 게 많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제주지사 후보는 또 대놓고 이거 철회해달라 그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거 중앙당의 공약은 아니다. 그래서 며칠 남겨두고 굉장히 큰 이슈를 던졌는데 하루 다르게 조금씩 줄어지거나 조금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함께 낸 공약이어서 더 관심이었거든요. 노동일 교수님은 이 공약이 왜 나왔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항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공약이죠. 송영길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이런 이슈를 던지는 게 득될 거 없는 겁니다. 그 강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표 얻는데 그게 표 얻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거 뭐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 북부에 있는 분들은 원주공항으로 가고 저 강남에 있는 분들은 청주공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송영길 후보는 별 득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개항을 놓고만 그것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뭐 좀 득될 수 있는 공약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송영길 후보는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당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경우 앞서 얘기하셨지만 제주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일단 중앙당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중앙당 공약은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지역 입장에서 이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한두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는 강서구의 자산이다 김포공항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또 개항이라더니 그 김포공항이 그 애물단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 황당하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도 이 정도면 넘어선 거 아니냐 선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김은혜 후보, 오세훈 후보가 조금 전에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수도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김포공항 이용자들은 뭐 수도권 그리고 사실은 각 지역 거점 공항이 부실한 곳에서는 김포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종합교통체계상 그리고 국토개발계획 이런 그랜드스케이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안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걸 당장 어떻게 하면 290만 평이 확보가 되고 배후지 1000만 평을 합치면 강남 이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제법 뭐가 진척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밑거름이 밑바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과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랬을 때는 좀 성급했다. 그 서울과 인천 어느 후보에게 유불리에 앞서서 네. 민주당 내에서조차 최소한의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자 조금 전까지 정권을 담임했던 정당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후보는 일단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굽히지 않고 있죠. 김포공항, 인천공항 고속전철로 10여 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김포 대신 인천공항을 이용하면 되는데 제주관광 악영향이라니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김민석 총괄선대위원장이죠. 네. 그런데 얘기하는 거 뭐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쟁점하고 있다. 중앙당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이거 굉장히 곤혹스럽다. 뭐 처리하기도 어렵고 밀고 나가기도 어렵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송영길 후보가 바로 얘기한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해보자 이 얘기는 그 얘기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저거 좀 승부수를 일종의 승부수 던진 건데 지금 와서 뭐 철회한다거나 그걸 물러서면은 그야말로 그거는 뭐 죽도 밥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네. 일단은 선거일까지는 끄고 밀고 나가겠다 얘기하는 건데 그 논리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좀 과도한 그런 좀 뭔가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저 지하철 앱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 38분이 걸린다고 나와요. 지하철도만으로 지하철과 연계된 공항 철도만으로도. 근데 직선 거리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38점 몇 킬로가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다 뭐 고속철을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얘기했답니까? 너무나 자꾸 이렇게 그걸 밀고 나가려다 보니까 너무나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해저터널 뚫겠다는 얘기도 하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보령 해저터널 7km 뚫는데 11년 걸렸다. 그 계산으로 하면 230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공약을 자꾸 밀고 나다 보니까 더 그런 얘기가 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막판에는 노동일 교수님은 막판 지금 선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호재라기보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참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에게 그렇게 하면 너무나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이슈가 지방선거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이틀 뒤에 투표가 마감이 되고 본투표 마감되고 이제 개표가 되면 알 수가 있겠죠.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판세 짚기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당내 갈등이 있었잖아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을 놓고서. 근데 이제 봉합이 된 것 같아요. 어제 같이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같이 유세에 나섰던데요. 예. 근데 방금 봉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합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게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덮어두고 가는 그런 쪽의 뉘앙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것을 제기하는 방법이나 타이밍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서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느냐. 저는 팬덤 정치 그만하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자 폭탄 또 야유할 때는 10몇 원 보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없어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정치적 성숙도 차원에서. 그런데 그거 현재 비대위가 며칠 만에 바로 뜯어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문화와 당내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정중하게 문제 제기만 하고 숙제로 남겨뒀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고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스텝이 계속 엉킬까? 그래서 선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물론 예. 그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의 결집은 일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만큼 그 결집의 강도나 속도가 대단하지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렇군요. 이 갈등 엿새 만에 일단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죠. 두 사람이 이제 손을 맞잡은 장소가 보니까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 캠프였거든요. 예. 예. 이재명 후보를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공동 지원에 나선 거죠. 그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지원에 나선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림으로서야 뭐 이재명 후보처럼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네. 분명히 되고 저런 뭐 모습은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체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게 좀 얘기하신 대로 뭐 봉합이라고 대들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특히 개항을이 그렇게 뭐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기대보다는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지만 평균이 사전 투표율 보면요. 평균 사전 투표율이 20.6% 예. 정도 나왔는데 개항만 보면 24% 넘었죠. 그러니까요. 25% 육박했어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평균적으로 높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조금 위기감을 느끼니까 저렇게 투톱 현재로서는 뭐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니까 투톱을 함께 초대해서 같이 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뭐 그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두 사람이 안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거겠지만 저것이 뭐 이재명 현재 그 후보의 인천 계양을 어떤 그 대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거나 뭐 압도적 승리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죠.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전체 사전 투표율보다 개항을이 높은 것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개항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난번에 한 9.5%포인트 조금 더 넘게 10%까지 채 안 되게 이겼어요. 그 전에 송영길 후보가 5번을 이기는 동안은 대략 12에서 많게는 20%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쭉 이겼고요. 그런데 전체가 지금 20.6쯤 되고 개항은 25쯤 되잖아요. 그럼 차이가 한 4.4, 뭐 계산하기 쉽게 한 5%포인트라고 치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지역임을 고려했을 때는 기대했던 것만큼 사전 투표율이 높지는 않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더 이상 뉴스가 아닐 뿐더러 사전 투표가 높다고 이퀄 다 민주당 강세라고 바로 치환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 계열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제법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세긴 했습니다만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번 선거 분위기가 정당 지지도에서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조기 등판한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의 역할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호 의원은 이재명 효과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봐야죠. 그러나 이제 뚜껑을 열어봐서 최종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서면 그건 분명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뭔가 지원 유세를 하고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명분을 그걸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이 워낙 위감을 느끼니까 개항을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닐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쨌든 그냥 개항을에만 출마하든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든지 그랬으면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개항을 자체 본인도 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재명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건 분명히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 일정만 보더라도요. 총괄 선대위원장이긴 한데 다른 지역을 못 가고 있고 지금 개항을 지역만 계속 다니고 있어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당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승리가 아니라 좀 더 많은 표차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 우리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상임 고문을 논란 끝에 투입하기로 했던 것은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우 장사도
못 이기는 상황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선을 지고 나서 한쪽에서는 너무 아슬아슬하게 졌으니까 이재명 어게인, 이재명 효과 어게인 이것을 기대했음직합니다만 그 이후에 전국 돌아갔던 상황이나 두 당이 펼쳐온 행보를 보자면 민주당은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 듯한 기분이 좀 없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지난 2월, 3월 달에 이재명처럼 되기는 좀 힘든 점이 있었다. 항우가 다시 돌아와도 그것은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개항에서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낙승을 하리라는 예상은 이재명 캠프 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재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에서 불을 지펴서 민주당이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던 것을 다시 끄집어 오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 민주당의 전략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도 좀 수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초 17개 광역단체장 곳 가운데 9곳 승리를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목표로 잡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8곳으로 좀 낮췄고 최근에는 조금 더 낮췄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올라가면 예를 들어 6군데 이상 가면 굉장한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뭐 북한 전수도 있었고 또 당내 어떤 사고도 있었고 등등 이러면서 지금은 4군데에서 하나를 더해서 5군데라도 팔면 굉장히 현재의 지형에서는 선전이다 이렇게. 만약에 8석 나오면 그건 승리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로 봐야 될 겁니다. 7석은 선방한 걸로 보고요. 근데 만약에 7석 이하다 그러면 뭐 비대위 총사퇴죠. 그리고 뭐 대행 체제로 가야 될 거고 한 8석에서 9석 나오면 승리한 걸로 봐야 되니까 현 비대위 체제로 그냥 가는 거죠. 전당대회까지. 네, 자 김민석 본부장,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게 냉정한 판단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읍소 전략으로 보이십니까? 반반인데요. 솔직한 말 같습니다. 물론 읍소가 결집 효과도 가져오죠. 그리고 지금부터 선거 종료할 때까지는 당연히 읍소해야 됩니다. 위기도 강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건 팩트에 입각한 솔직함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읍소도 통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뭐 지금 5곳, 6곳, 7곳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글쎄요, 그게 뭐 대체로 보는 평론가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의 분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뭐 민주당이 낙승할 거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 아까 얘기하신 그런 김포공항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뭐 큰 태풍으로 작용해서 뭐 엄청 변수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면 나머지에서 사실 그 민주당이 낙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다들 보면 경합이고, 또 마지막 변수는 결국 지지층을 한 명이라도 더 이끌어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여당의 지지, 만약 여당 지지층이 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어떤 판세, 여당 지지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도와주다든가 아니면 또 한번 이기자든가 이런 건데, 야당 지지층이 나갈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거든요. 낙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완전히 뭐 망한다. 이런 식의 그런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저것도 뭐 얘기하신 대로 반반일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어느 것도 민주당에 유리한 지표는 없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완전히 지금 민주당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고, 더구나 후보 개인의 경쟁력도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전 또 한 가지 마지막 변수가 오늘부터 지급되는 돈입니다. 돈. 이게 돈이 추경안이 통과됐고 오늘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추경안을 어제 밤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건 민주당은 뭐 지방선거 지나고서 지급할 수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 뭐 바로 국무회의 의결을 하자마자 오늘부터 지급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우리가 지난 2020년 총선에 봤잖아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지금 더더구나 자영업, 이건 뭐 그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나 그 소상공인들만 주는 건데 371만 명이 대상이라 그래요.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관계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김민석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고 결국은 또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해야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개표 상황을 봐야 되고요.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네.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은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적어도 변화를 희망하는 이른바 진보층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예. 보통 때 지난 대선 때보다 한 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보수층은 40%가 넘는 반면 진보는 21, 2% 저희 걸로. 여론조사기관에 계시니까 KS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전화를 계속 돌리는 거죠. 진보층이 답할 전화를 때까지. 하죠. 네, 2번 내지 3번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분이 답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다른 2번 분한테. 또는 3번. 아니 그분에게도 2번쯤 더 하고요. 그렇군요. 다른 분에도 계속 가긴 갑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우상호, 김민석 의원이 뭐 6곳, 7곳 이런 식으로 당초 전망이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췄는데 6개냐 7개 승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기를 민주당이 이기면 이번 선거를 크게 망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체면 치레했고 상징적인 효과도 얻는다. 거기에 인천까지 이긴다. 또는 강원 뭐 이런 데서 하나 건진다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국힘이 훨씬 많아도 민주당은 결코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가 아직까지 전혀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군요. 지금 사전 투표율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0.62% 역대 지방선거 중에 제일 높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고요.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였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크게 낮은 투표율입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분도 있고 예상보다 낮았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저 비슷했어요. 사실은 20.62%인가 20.2%인가 그렇게 20.14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20.62. 그러니까 뭐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슷해진 거죠. 옛날보다는 훨씬 높아졌는데 이제는 사전투표가 거의 하나의 어떤 이 공식적인 어떤 선거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사전투표만 저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높아지는 게 분명한데 대선보다는 지선에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투표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10% 내지 15%가 낮아지니까 그거에 따르면 뭐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투표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1%였으니까 보통 지방선거보다는 대선이 훨씬 높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 직전 2018년 민주당이 완전히 휩쓸었을 때 그때 전국 17개 단위 선거 중에 14개를 석권했잖아요. 서울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그렇죠. 경남, 김경수, 부산, 오거돈, 울산, 송초로. 그렇죠. 제주의 무소속 원희룡 빼고 대구와 경북만 빼고는 다 민주당이었고 서울도 서초구 조은희 당시 후보 서초구청 빼고는 다 이겼는데 그때 투표율이 60.2%였어요. 저는 이번에 그거보다 낮지 않을까 오히려 투표율이 그렇고 결집도도 민주당이 좀 그때만큼 되지는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좀 힘들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당이 좀 유리하고 그랬죠. 투표율이 낮아야 보수당이 유리하다라고를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본 투표율도 그렇고 높으면 어디게 유리하고 낮으면 어디에 유리한가 그런 공식은 이미 깨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선 때 보면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아슬하게 승리한 것도 말하자면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개인기를 많이 만회했지만 그런 점에서 좀 결국 승부가 거기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응징 투표의 힘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응징하러 나가는 투표가.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지선에서 무슨 윤석열 정부를 뭐 응징해달라든가 그런 호소는 사실 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야당에서는 견제론을 펴고 견제론을 펴고 있는데 지선에서는 각각 뭐 지역별 이슈가 상당히 또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선처럼 한 가지 이슈가 작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투표율은 굉장히 낮아질 것이고. 그게 뭐 어느 쪽에 유불리 작용하지는 않을 거죠. 맞습니다. 노 교수님 견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말씀만 보태자면 복수 투표. 그래서 정권 심판하자 이랬잖아요. 부동산값 너무 힘들다. 이 정권 촛불 정부대로 제대로 했어. 아무튼 많은 것들이 가미된 한마디로 복수 투표인데 복수 투표일 때는 투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일념이 훨씬 투표 동의를 자극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항하는 쪽에서도 결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던 석 달 전의 대선은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겨뤘을 때 그때는 거의 양강 대결인 셈이었거든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진영별 결집은 최대화되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투표율도 높았고 열기도 강했다. 앞으로도 그런 쟁패성 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방선거는 대선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원과 챕터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연구소장님, 노동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였습니다. 우리를 뛰어넘은 개가 반려견을 공격하다 사람에게도 달려들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부부. 갑자기 보더콜리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강아지를 팔로 들어올렸지만 뛰어올라 공격합니다.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는 여성. 그러자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봉변을 당한 건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보더콜리가 잡고 있는 걸 점프해서 낚아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아내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생후 6개월 반려견 역시 곳곳에 이빨 자국이 생겼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니 공격한 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수소문 끝에 가해 견주인 A씨를 찾았지만 A씨는 처음엔 우리의 가둬둔 개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울타리 안에다 가둬놨는데 그 지붕 공사가 이제 덜 됐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한 거라. 지금 그 과실이라면 그게 과실이죠. 소방청에 신고된 것만 해마다 2,000명 이상이 개에 물리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서는 7살 아이와 어머니가 맹견에게 공격당했고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도 사냥개 3마리가 8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개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아니란 생각에 반복되는 사고.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전혀 못 잤거든요. 잠을 전혀 못 자고 실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출근도 못 하고 병원만 뭐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었죠.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인 메타크릴산이 5톤가량 누출됐습니다. 메타크릴산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산성이 강해 부식성이 있는 물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이 탱크를 냉각해 추가 누출을 막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한평 분기점 인근에서 1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는데 갑자기 왼쪽 뒷바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모의 흉기와 흉기 등으로 행인과 경찰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입석동의 한 거리에서 무술용 흉기와 서바이벌용 권총, 소총 등으로 행인과 경찰을 위협했는데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해당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4층 건물 1개동과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당국 추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0년 전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취소된 면허를 다시 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신을 내다 버린 혐의까지 확정돼서 실형을 살다 나왔는데 법원이 면허를 다시 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가 반성을 하고 있어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축 늘어진 여성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가는 남성. 지난 2012년 7월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모 씨가 지인을 옮기는 장면입니다. 김 씨는 잠을 푹 자게 해달란 지인의 요구에
수면 유도제와 마취제 등 13가지 약물을 무분별하게 섞어 불법 투여했는데 이 가운데 마약류도 있었습니다. 2시간 뒤 여성은 호흡 정지로 숨졌고 김 씨는 공원 주차장에 시신을 내다 버렸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당시 판단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김 씨에겐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체 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 2013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결격 사유로 인정해 이듬해 8월 김 씨의 면허를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면허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나자마자 복지부에 면허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면허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복지부가 면허 재교부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개전의 정, 그러니까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김 씨가 10년 가까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꾸준히 해온 점 등에 주목해 김 씨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재기와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게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이 알려지자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난 판결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교부하지 않고 또 제2, 제3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개전의 정이나 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는데 법원이 좀 더 온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복지부가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 재판부의 몫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상급심에서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가 다시 의사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SNS를 중심으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소문이 대부분 근거가 없다면서 코로나19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가장 흔한 소문은 곧 코로나19처럼 확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SNS에는 도시 봉쇄에 대비하라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낮아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연두와 유사해 이미 백신과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But it isn't terribly infectious in normal circumstances, so clusters of cases normally die out quite quickly just by themselves. I think this is not a disease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worried of. It's not like COVID or other diseases that spread fast. So 이번 원숭이 두창이 생화학 무기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은 서아프리카에서 흔히 보이는 종류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So we don't yet have evidence that there's mutation in the virus itself. 특히 러시아와 중국 SNS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발병한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괴담 수준의 악성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주에서 폭우가 계속되며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르남부크 주 정부는 지난주 초 시작된 폭우로 산사태와 가옥 붕괴, 침수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5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재민만 4천여 명 발생했고 60여 명이 실종된 걸로 알려졌는데 주 정부의 지원 요청으로 연방정부도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올해 27살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씨가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우승했습니다. 양인모는 현지 날짜로 2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경쟁자 5명을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현대작품 최고 해석상도 수상했습니다.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만 30살 이하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콩쿠르로 5년마다 헬싱키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렸는데요. 저녁까지 중부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한낮에 26도, 경북, 경주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강원과 영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는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3도, 광주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지방 선거일인 수요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